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똑같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똑같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분석했는데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극단적인 차이죠. 한쪽에서는 집값이 무려 130% 폭등했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35% 정도 아주 완만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맞아요. 2배 넘게 올랐다는 쪽이랑 조금 올랐다는 쪽. 아예 말이 안 되는 간극이거든요. 그니까요. 둘 다 길거리 소문도 아니고요. 국가기관이나 대형 금융사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란 말이죠. 도대체 똑같은 서울 아파트를 두고 어떻게 이런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 이 심층 분석을 통해 해독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서 늘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기사는 막 집값 폭등을 경고하는데 다른 기사는 또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기사마다 말이 다르죠. 네, 이게 기자분들 성향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인용하는 그 숫자의 태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아, 숫자의 태생이 다르다. 좋네요. 오늘 우리 앞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그 지난 10년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담은 방대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자,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하게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표들이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어떻게 왜곡하거나 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통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면 이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그냥 길을 잃기 십상이니까요. 그럼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해부해 볼까요?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 기준인 실거래가와 실거래 지수는 지난 10년간 각각 131% 그리고 218.9% 상승했습니다. 네, 10년 만에 자산 가치가 2.3배 이상 뛰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설문조사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그 정부 공식 통계, 부동산원 지수를 보면요. 같은 기간 동안 고작 35.3% 상승에 그쳤어요. 은행권에서 나오는 KB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75.6% 상승으로 나오거든요. 와, 130%대 35%. 이건 뭐 거의 100%포인트 가까운 차이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건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는데 이 정도 편차가 난다는 건 시스템 어딘가에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재미있는 건요. 같은 조사 기반인 KB지수 내부를 봐도 강남 KB지수는 109.8% 상승했는데 지방 KB지수는 2.5% 상승에 불과했어요. 와, 2.5%요? 와, 이걸 일상으로 비유해보면 이런 거네요. 제가 체중계 2대에 딱 올라갔는데 첫 번째 체중계는 저한테 막 130kg이 쪘다고 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엄청난 경고죠. 근데 옆에 있는 두 번째 체중계는 아니야, 고작 35kg 늘었어. 아주 안정적이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격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체중계를 믿어야 하죠? 진짜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그런데 리포트들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게 그냥 체중계 하나가 고장났다 이런 단순한 오차 문제가 아닙니다. 아, 단순 오차가 아니다. 그럼 뭐죠? 통계학에는 신뢰성이랑 타당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수는 그 두 개념이 현실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인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신뢰성은 일관성이거든요. 똑같은 공식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매번 같은 값이 나오는가.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기준이면 뭐 부동산원 지수나 KB 지수도 신뢰성은 훌륭할 거란 말이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잘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타당성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 수학 공식이 실제 현실에 막 홀떡이는 움직임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아닌가요? 완벽하게 요약하셨네요. 계산식은 오류가 없어도 그 공식이 현실세계 역동성을 못 담아내면 타당성이 없는 거죠. 연도별 증감률 그래프를 보면 딱 보입니다. 아,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실거래 지수는 막 롤러코스터처럼 가파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역동적이죠. 근데 부동산원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그냥 평탄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도대체 조사 기반 지표들은 무슨 메커니즘이길래 현실의 그 치열한 가격 변동을 다 지워버리고 저렇게 평탄한 선을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통계에 포함시키는 대상의 범위, 즉 모수에 있습니다. 모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실거래 지수는 말 그대로 이번 달에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 가격표만 모읍니다. 아주 심플하죠. 거래된 것만 딱 모은다. 네.
근데 부동산원이나 KB지수 같은 조사 기반 지표는 다릅니다. 얘네는 실제로 거래된 것뿐만 아니라 거래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수많은 재고주택들까지 통계에 전부 집어넣어요. 잠깐만요. 거래 안 된 아파트 가격도 통계에 넣는다고요? 근데 이건 오히려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론일까요? 아니, 건이 안 된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야 전체 시장을 진짜로 대변하는 거 아닌가요? 어쩌다 비싸게 팔린 강남 신축 몇 건, 그 최고가 실거래만 딱 보면 오히려 소수 데이터가 시장 전체를 왜곡하는 거 아닐까요? 오, 굉장히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다들 집을 매달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통계적 안정성을 원하면 전체 모수를 안고 가는 게 정석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 상식적인 접근이 오히려 시장 현실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거든요. 함정이요? 왜죠? 바로 가격 경직성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00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네, 천세대 대단지. 이번 달에 거기서 딱 두 채가 기존보다 20%나 폭등한 가격에 팔렸다고 쳐보죠. 오, 20%면 엄청난 폭등이네요. 실거래 지수는 이 두 건을 딱 포착해서 시장이 20% 뜨거워졌다. 이렇게 즉각 반영합니다. 근데 조사 기반 지표는 거래 안 된 나머지 998세대를 통계에 넣어야 하잖아요. 아, 남은 998채 가격은 어떻게 평가해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 이전 달 가격이나 호가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거래가 없었으니까 가격 변화도 없다고 묶어두는 거죠. 아, 묶어둔다. 그러면 20% 폭등한 그 두 채의 뜨거운 데이터가 가격이 그대로인 998채의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희석돼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통계적 안정성을 찾으려다가 정작 시장 최전선의 그 치열한 역동성이 수학적으로 소거돼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치명적인데요. 특히 시장 전환기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는 기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장 나갔을 때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느냐, 그게 진짜 가격이니까요. 이해가 확 되네요. 뉴스에서 집값 상승률이 35%로 안정적입니다. 이 소리 듣고 안심하고 시장에 나갔다가 막상 현장 가보면 멱살 잡고 끌어올려진 130%짜리 실거래가 청구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니까요. 결국 조사 기반 지표들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그 자산 격차, 부의 효과나 실제 구매력을 설명하는데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군요.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도 조사 기반 지표가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결론 내린 겁니다. 그 거래 안 된 거대한 재고주택들이 무거운 닷처럼 통계를 짓누르는 거죠. 확실히 실거래 기반 지표가 현장의 열기를 잘 포착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거래 지수가 역동적인 건 알겠는데 정말 이게 옳은 지표냐? 시장의 실체를 가장 타당하게 반영하느냐? 이걸 증명하려면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거깁니다. 어떤 지표가 진짜 현실이냐. 이걸 알려면 부동산 시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해요. 더 거대한 경제 흐름, 즉 돈의 양을 봐야죠. 돈의 양이요? 시중에 풀린 돈, 거시경제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통화량과의 정합성을 맞춰보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시중 통화량, 그 M2 평잔이 무려 93.7% 증가했어요. 총 대출도 98.4% 늘었고요. 주택담보대출액도 82.7% 늘었죠. 네, 10년 동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동이랑 부채가 거의 2배로 팽창했다는 거네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23.7%, 주담대 이자는 35.6%였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아주 무서운 기준선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최소 투자 비용이라는 개념이죠. 최소 투자 비용이 자산 보유할 때 드는 기회비용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생긴 물가 상승분이 약 23%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출받아 집 샀을 때는 평균 이자가 35%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약 59%가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아파트 들고 있었다면 최소 59%는 올라줘야 본전치게 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59%가 마지노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데요. 아까 부동산원 지수가 10년간 몇 퍼센트 올랐다고 했죠? 35.3%요. 네, 35% 수준이죠. 만약 부동산원 지수가 진짜 현실이라면 10년 동안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본전인 59%도 못 채우고 다 파산 위기에 처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조사 기반 지표의 타당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35%라는 숫자는 최소 투자 비용도 설명 못하고요. 네, 턱도 없죠.
무엇보다 93%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M2 유동성을 지표에 반영하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2배 풀렸는데 집값은 35% 올랐다?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실거래가 지수를 대입해 볼까요? 지난 10년간 실거래 지수는 128.9% 올랐단 말이죠. 퍼즐이 딱 맞죠. 128.9% 상승은 총 대출 증가율 98%나 M2 증가율 93%랑 구조적으로 가장 높은 정합성을 보입니다. 아, 궤를 같이 하는군요. 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대출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자산화가 되는지 그 재평가를 수리적으로 완벽하게 측정한 게 실거래 지수라는 뜻이죠. 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시중에 풀린 돈이라는 물이 100% 가까이 콸콸 불어났는데 부동산원 지수라는 배는 그 거래 안 된 재고주택이라는 무거운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닻을 꽉 내리고 있죠. 그래서 물이 차올라도 배가 못 두고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유동성 팽창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실거래 지수라는 배는 닻을 딱 올리고 있으니까 물이 불어나는 수위 그대로 둥둥 떠오른 거고요. 자산가치 재평가를 정확히 포착해낸 거네요. 현상의 본질을 완벽히 꿰뚫는 비유네요. 결국 거시경제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까 명확해졌죠. 시장 실체에 가장 근접한 데이터는 실거래가 기반 데이터라는 겁니다. 야, 오늘 교차 검증하면서 정말 많은 게 선명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진실이 여러분의 실제 삶과 경제적 선택에 왜 중요한지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뉴스 보시거나 내 집 마련 시기 고민하실 때요. 앵커가 읽어주는 그 안정화된 지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풀린 거대한 유동성의 힘, 그 M2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표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실제 시장이 안정적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지표가 자산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는지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무거운 닻을 내린 지표 말고 유동성 파도 위로 움직이는 실거래 데이터를 보셔야 진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가장 큰 수확이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오싹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리포트엔 없지만 우리가 방금 깨달은 이 원리를 아예 정반대 상황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정반대의 상황이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실거래 지수가 시중에 풀린 돈만큼 정직하게 둥둥 떠오르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경제가 반전돼서 돈줄이 마르고 M2가 줄어들고 대출이 무자비하게 축소되는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닷없이 가장 높이 솟아올랐던 그 실거래 지수가 하락장에서는 통계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표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가파르게 추락하는 진실의 거울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주 뼈아프지만 너무 논리적인 추론이네요. 물이 차오를 때 파도를 타고 가장 높이 떴다면 물 빠질 때 가장 먼저 곤두박질 치는 건 피할 수 없는 수학적 운명일 게니까요. 맞아요. 상승장의 환희를 가장 먼저 반영했던 지표가 하락장의 공포도 가장 무자비하게 반영하겠죠.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평소 믿고 보던 통계라는 거울은 지금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다가올 진짜 현실을 경고하고 있나요? 오늘 던져드린 이 마지막 질문, 여러분 각자의 경제관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번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세상의 흐름, 그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절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